안녕하세요. 이슈이슈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시장에 있는 이슈들을 짚어보는 시간 이슈이슈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장의 움직임을 보다 보면은 이제 과연 시장이 바닥을 짚고 올라가는 건가? 아니면 이것도 속임수인가? 좀 어떻게 감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일단 국내 증시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로 대형주들의 움직임들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섹터 그리고 대외적인 변수들까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무국 선생님과 함께 할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생님께서 바닥은 들어온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삼성전자의 실적을 확인을 해보고 시장의 움직임 체크해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 시장 움직임을 보면 정말 다이나믹합니다. 상승을 하면서 강하게 움직여주다 또 다음날 완전 주가가 뒤로 밀려버리고 또다시 상승하고 완전 널뛰기 장세잖아요. 시장 뭐 한 주간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꼬리 흔들기 파생 변동성이 가 어떤 면에서는 약간 자기성 변동성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자기적이다. 그러니까 뭐 하방을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공격했고, 그 다음에 뒤로 보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삼성전자 55,000원대에서는 사는 오늘 이틀 연속 삽니다.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그럼 선생님 저번에 3거래일 연속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하루 남은 건가요? 근데 수량은 마음에 안 들어. 수량은? 그러니까 어저께 270만 주, 오늘 140만 주. 그래도 사는 게 어디야? 그래서 삽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뭐 컨센서스 나쁜데 오히려 시장에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거는 또 그 펀드 매니저들 시각으로 보면 그 어널리스트 물맥인 거지 뭐. 거의 뭐 다 부정적 보는 시각. 내가 한번 사볼게. 그래서 전번 시간에 사서 올려놓고 다시 죽이는지를 삼성전자가 한 62,000원에서 65,000원 사이 거기까지 대반등을 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시가장이 좀 또 이번에 SK하이닉스 또 역사적 바닥 들어왔다는 거 우리는 95,000원부터 때리십시오. 오늘 NG전자 시가가 얼마인지 알아? 시가 LG전자 얼마였죠? 98,000원. 오. 종가 얼마인지 알아? 92,000원. 이렇게 올려놓고 변동하고 그러니까 8만원대 사시면은 95,000원과 10만원 사이 반. 다시 밑에 흔들 때 다시 사. 그러니까 오죽하면 7에서 10% 먹기 게임 하라고 그랬어. 그런 장이 계속 흔들다가 이달 말 정도에 그 연준이가 최종적으로 금리 결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10년짜리, 2년짜리 국채 금리의 간격을 볼래. 거기서 대세 판단하려고 그러고 그때 삼성전자가 6만 전자를 저항을 하는지 지지를 하고 거래가 계속 오면서 외국인이 연속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그리고 요번에 2270 찍었는데 네. 2400개가 2450까지 갖다 놓는지 그러면 어느 정도 또 200포인트 정도 완충작용 줘서 다음에 또 부러지더라도 이게 또 2257쯤은 튼튼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주는지 볼래요. 지금 2200대가 진바닥인지 확인을 하는 과정이 한 번 더 필요하다. 그렇지. 그런데 2달 지날 것 같아. 7월달, 8월달. 그럼 그때까지는 좀 박스권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시는 거죠? 하단 2240 정도? 2250, 2450. 2450, 2250. 그냥 지그재그. 근데 선생님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러려면 환율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화요일 입장에서 급등을 할 때 환율이 1,300원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상승을 한 거 너무 좋은데 환율이 상승을 하니까 이게 좀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바로 또 이제 시장이 조정을 받은 것처럼 외국인들이 들어와 주려면은 환율이 좀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지금 1,300원 선을 계속 이제 유지를 하니까 이 부분이 조금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근데 그건 유가만 내리면 돼요. 유가만? 근데 유가도 계속해서 조금 하락을 하다가 이번에 공급량이 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배럴당 100달러선 다시 한번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유가도 보면 급격한 하락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130불 때 네. 이제 꼭지 찍었으니까 그때 엑스모빌 팔고 그 다음에 유가
관련된 종목들도 매도하십시오. 심지어는 한국가스공사라든지 음. 이런 것들 매도하라고 했다면 그때 대우조선해양도 그 감각으로 매도 전략을 세운 거거든. 네. 유가가 떨어지면 또 여러 가지의 그 LNG선이나 천연가스나 이런 것들이 노이즈가 생길 테니까. 그런데 지금 100불 깼다가 다시 또 이게 시원하게 90불을 깨줘야 되거든. 우리가 그 얘기 했던 것 같아요. 90불을 시원하게 깨줘야 되는데 그냥 90불 깨지 않고 100불과 120불에서 지그재그 주면 뭐라 그럴까? 여기도 보이지 않는 오징어 설계가 있는 것 같아. 원유. 그러니까 상품 우리가 시장에서. 우리가 지금 건설주 주도주 흐름의 또 한 축이 우리가 사우디 네옴을 얘기하잖아. 네네. 거기에 뭐 사우디 네옴. 그런데 오늘 오페크 의장이 사망한 거 알아? 오늘요? 금요일장이요? 오페크 의장 뉴스 한번 보자. 오늘 되게 많은 일들이 있네요. 그치? 아베. 네, 아베 피습 사건도 있고 또 보리슨 총리가 사임한다는 얘기도 있고 보리스 존슨 총리가 근데 여기서 오펙 의장이 사망을 했다고요? 이것도 보면 나는 암살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 음모설. 여기 보면 모히메드 바르킨드 오페크 사무총장 돌연 사망. 왜 갑자기 죽었지? 뭐 심근경색 뭐 이런 건가요? 빵이야? 난 빵야 같아. 이것도 음모설 같지만 이 사우디가 뒤에서 이제 간단히 얘기해서 대륙의 세력 이것도 이제 음모설 얘기할게. 사우디가 640조의 네옴시티를 건설하고 잘 풀어나가려면 네. 유가가 박살나야 돼. 고공으로 유지해. 고공행진 해야죠. 그럼 고공해줘야지. 그래야 그 돈을 가지고 네옴시티를 하니까. 그렇지. 그리고 거기에는 중국 자본, 러시아 자본, 하웨이. 그래서 사우디가 중국으로 이동돼 있어. 중심축이. 그러니까 바이든은 15일 날 가서 뭔가 풀라고 그러고 막 이러잖아. 이 사무총장이 약간 미국 지금 쪽이에요? 약간 유가가 떨어진다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야. 증산다 해다가 사우디 입장에서 야 유가 고공행진해갖고 내가 돈을 해서 도시를 짓고 뭐하고 하려면 자금이 얼마나 필요한데 무슨 소리야 임마 이렇게 난 한 거지. 그럴 것 같아. 냄새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펙 사무총장이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이 후임으로 올라가는지도 또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또 이것도 아베 전 총리가 사망했다는 거는 나는 또 이 아주 냉정한 권력의 세상을 보면은 지금 현 일본 총리가 제일 신나하실 거야. 선생님 우리 일본 얘기 넘어가기 전에 그럼 석유 얘기 이거 조금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원유 가격이 급변동하는 게 환율이 좀 안정이 되려면 원유에 달렸다라고 하셨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는 물가나 무역 수지 적자 나는 게 이 원유 수입에 대한 그 에너지가 굉장히 크거든. 근데 유가가 떨어지면 무역 수지는 바로 플러스로 날 수 있어. 그러면 갖다 얘기해서 무역 수지 적자, 원화 약세 이게 바뀔 수가 있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측의 원달러를 가장 약세를 강세로 만드는 건 기초적으로는 달러 강세가 약세로 되면 좋겠는데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하나는 유가 급락. 그래서 우리가 원유 사오는 거에 전체적인 상황이 개선되면서 무역 수지가 개선되는 것과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우리 또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 이건 뭐 금리 인상 역전 현상을 막아주니까 네네. 그 부분. 그리고 연기금이 해외 투자 부분 축소해서 지금 뭐 달러 팔아서 해외 투자하고 뭐 이런 게 연기금 그다음에 주축이잖아요. 요거의 정책 변화. 요 세 가지 축만 나오면 되거든. 하나 더 있잖아요. 뭐 이번에 옐런 연준 의장 와가지고 통화 스와프 가능성. 그거는 이미 5월 우리 5월에 한미 정상회담 하면서 외환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때 우리가 스님께서 방송 중에 통화 스와프 얘기가 나오는지 보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번에 19일에 방한을 한다라고 하니까 좀 이 부분도 조금 환율 안정과 관련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치. 이슈가 아닐까. 근데 그거는 내가 왜 얘기하느냐. 다음에 하면 돼.
요건 다음에. 다음 금요일날.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미리 땡겨서 얘기했어. 요번 주는 15일, 13, 14, 15. 금통이가 14일. 금통이가 13일. 13일. 14일이 옵션 만기. 그 다음에 15일이 미국 미국 그 옵션 만기. 그리고 14일 날이 가장 중요한 우리 옵션 만기하면서 CPI 소비자 물가지수. 14일 밥에 발표했는데 우리가 딱 일어나서 근데 최근에 유가라든지 모든 상품이 박살이 났어. 그러니까 나는 CPI는 상당히 조금 내려갈 것 같아. 그래서 기술주가 지금 미국 시장에 나스닥에 올라가는 게 그거를 미리 선망하는 것 같아. 그리고 그것 따라 삼성전자는 가는데 딴 게 따라가질 않아. 삼성전자, SK는 따라가. 근데 다른 것들의 시가상이 좀 부품단에 뭐 DBI 텍, 칩셋 미디어니 뭐 이런 IT 단의 뭐 에너지는 따라가질 않아. 근데 선생님 원래 환율이 올라가서 원화가 약세가 되면 수출주들한테는 굉장히 우호적인 상황이라서 뭐 그런 종목들은 잘 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승세가 그닥 막 강하게 가지 못하는 이유는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인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믿질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왔다 다시 빠지고 이제 뭐 최악에 오는 건 2,000단까지 봐야 된다는 논리가 지배적이잖아. 그럼 아직도 거의 300포인트 더 빼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결론은 삼성전자가 55,000원 이번에 한 거를 거의 5만원 초입이나 4자를 본다는 논리인데 이 시각이 확 바뀌려면은 이 7월 달에 삼성전자가 여기서 까꾸를 10,000원을 올려버리는 거지. 7월에? 근데 그럴 만한 에너지가 있을까요? 그럼 보자고. 일단은 펀드 매니저 시각은 갖다 해서 다들 부정적일 때 한번 매수로 스위칭하고 시장의 흐름 또 이것도 약간 역전략 선택, 그러니까 빈집털이 같이 니네들 부정적으로 털리게 하고 오히려 땡겨놓고 거기서 이제 뭔가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뭔가 좋을 것 같아. 63,000원, 5,000원 가면 또 떠들 거거든. 거기서 또 다시 죽여버려. 그러면 완전히 그렇게 분석하는 사람은 돌아버리게 만드는 그런 스타일로 만드는지 보자고. 그러니까 요번에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DB하이텍, 칩셋 미디어 이런 쪽에다가 이제 IT 소부장주를 놔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올라가는 거야. 그럼 이건 냄새가 나는 거야. 이거는 또 올려놓고 팰래나? 파생적 이용하는구나. 바스켓 매매에 이용하는 적당히 올려놓고 다시 공격하면 그때는 진짜다 하고 다 털릴 거 아니야. 그런 스타일로 만들지. 그래서 7월 14일 한마디를 잡고 그 삼성전자, SK 변동만 주면 그냥 롱숏 전략이야. 그러면 2250과 2400단에서 변동성만 유도하고 그러니까 2400 가면 간다 하면 그걸 또 역으로 이용할 것 같고 2250에서 공포되는데 오히려 까꾸로 파생세에서 땡겨버리는 그러니까 거기서는 논리를 대입하다 보면 까꾸로 할 수가 있어. 바닥에서 털 수 있고 그 다음에 고점에서 따라잡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예를 들어서 L전자는 95,000원 10만원 오면 그러니까 반은 때려버리고 요번에 85,000원 했거든 9만원 깨면 다시 사고 그러니까 시가 상위 종목들은 상단 하단 잡고 한 7에서 10% 갖고 계속 롱숏에 이용을 할 것 같고 진짜 가려면 삼성전자가 6만전자가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되면서 삼성전자가 500만 주 이상의 매수 에너지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CPI 발표 이후에 미국 시장 기술주가 치고 나가면서 비트코인 테슬라가 같이 치고 나가주면 이건 연말장이 있다 하고 거기서 이제 뭔가 변화가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 물가가 잡혀야 되고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다시 들어와야 되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보다는 회복 쪽으로 가야 되고 그치. 근데 환율도 안정이 돼야 아니 경기 침체 회복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직 그건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 심리만 침체 단어가 갑자기 쏙 들어가고 이제 뭐가 나오면 국제적 공조 체계로 살짝 돌리는 것 같네. 그러니까 간단히 예를 들어서 바이든이 중국한테 관세하는 거를 약간 풀어주고 그 다음에 각 나라마다 성장의 SOC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이 불확실성이 약간 소강 상태로 가고 그러면서 지금 가장 답답했던 유럽 쪽에 지금 보면
뭔가 정치권의 변화들이 막 나오고 있질 않아? 영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이 새로운 어떠한 정치적 에너지가 새로운 전략을 내세울 수가 있을 것 같아. 지금 그럼 유럽은 지금 보면 이번 여름을 지금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 겨울과 내년에까지의 이 전력 설비나 이 수급 관계를 어떻게 할 건가가 골 때릴 거 아니야. 이거에 대한 반사적인 어떤 에너지. 이건 나는 예를 들어서 유럽 쪽에서 거기는 독일은 탈원전이란 말이야. 네네. 그럼 거기는 다시 천연가스라든지 다른 재생 에너지가 계속 독일, 프랑스, 유럽 쪽에서 나오는지 이거 봐야 될 것 같아. 그게 전 세계적인 뭐랄까 SOC를 건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그래서 나는 가장 주도하는 게 원전, 방산, SOC, 수소에너지, 불경 이걸 계속 강조하는 게 지금 전체적인 시장이 침체로 가. 나는 실질적인 침체는 내년을 걱정해 오히려. 그런데 금년의 침체는 같지는 않고 이 정부가 뭔가 SOC나 뭔가 성장의 정책을 썼는데도 거기서도 실패했을 때 이럴 때 다음 부분일 것 같고 아직은 시도를 계속 할 것 같아.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가만히 보면 부산산업이 7만 원대에서 갑자기 9만 원대까지 튀어오르고 휘림 튀어오른 다음에 오늘 푸른 기술이 갑자기 급등했다 윗골이 달렸어. 네네. 나는 우리가 아침에 전략 9천 원 대드 잡고 뭐 18% 이상 오를 때 윗골이 달리니까 뭐 반 팔아갖고 밑에서 다시 사라. 오늘 9,500원인가 800원까지 갔다가 8,200원. 진폭이 1,000원이 넘어. 이런 변동 없었는데 거래량이 그래서 대량 터졌어. 이런 것들은 난 좋은 신호 같아. 근데 이번에 철도주가 오른 게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순환매적인 성격으로 상승을 한 거잖아요. 근데 나는 그것도 오징어 설계 우리나라 귀에 가면 귀걸이, 코에 가면 코걸이. 우리나라 못 들어가. 근데 들어갈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정부 공기업 기업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히기도 했고. 참여하겠다 그러지. 우크라이나가 니네 들어와라 계약 이렇게 해갖고 사인했어. 나는 오히려 철도는 우크라이나보다 폴란드. 폴란드는 들어가. 근데 우크라이나에 들어가 있는 철도주도 있어요. 있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만 된다면 어마무시한 에너지의 SOC가 나와서 건설이라든지 철도뿐만 아니야. 인프라 모든 게 다 폐허됐잖아. 그러니까 에너지 설비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있을 텐데 나는 거기가. 근데 그러려면 일단 전쟁이 끝나야 재건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언론이 너무 앞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푸틴은 지금 꽃놀이패 한다니까. 푸틴은 심지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의 전력을 다 보여주지 않았다. 본격적인 작전은 시작하지도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11월 달에 판단하자. 재건 사업은. 진짜 윈터 이즈 커밍 했는데 푸틴이 이제 접어주고 그때는 재건 뭐 할게. 11월 전에 나오는 뉴스나 이거는 갖다 얘기해서 그 이벤트를 이용하는 역전략이라는 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얘기하면 오히려 때리자고. 이렇게 좀 이슈가 나왔다. 뭐 재건하면서 엮였다. 그럴 때는 오히려 수익을 챙기는 기회로 삼아가지고 단기적인 변동성에서 내 것으로 만들거나 물량 늘리기를 하거나. 그렇지. 마치 테마 나올 때 뭐 원숭이 두 창 나와서 막 확산됩니다 할 때 우리가 차백신 연구소 10,000원, 녹십자 IMS 12,000원 때리자고 그랬잖아. 네네. 요새는 우리 다시는 나아지신데 뭐 이럴 때 오히려 바닥에서 급락할 때 오히려 지금 사고. 오히려 이벤트 뉴스를 역으로 이용하면 잘 맞아. 그럼 선생님 우리 철도주가 좀 이벤트로 이슈를 좀 몰이하면서 상승을 했으니까 좀 대응 전략을 좀 오늘 다 윗골이 달았잖아요. 그러니까 난 그래서 일단은 윗골 달린 건 물량 털림이 나왔다거든. 근데 선생님 장중에 막 상승을 하면 이게 지금 어깨인지 머리인지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요?
뭐 이건 어떤 종목은 13% 오르고 어떤 종목은 뭐 8% 오르고. 그건 이제 직관적 고가 저가에 딱 보는데 9,000원 딱 잡은 거는 고가 저가를 해서 요 정도면은 털릴 물량이 꽤 있겠구나 그래서 9,000원부터 팔아보는데 9,000원 깨면 이거는 다시 크게 흔들었다 가는 거고. 뭐 9,000원이 어. 무슨 종목이었죠? 푸른 기술. 푸른 기술. 그리고 뭐 다른 뭐 대하이템 뭐 정해줬잖아. 그리고 나서 거기서 흔들어 버린다고. 근데 흔들어 버린다는 얘기가 갖다 얘기해서 그 물량털이 채털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게 털리면 다음에는 크게 가. 근데 나는 우크라이나 내년에 생각하자고. 우리나라 내수의 철도가 이제 곧이야. 우리나라에 철도를 하기 전에 우크라이나 철도를 한번 정리해보고 갈게요. 우크라이나에 들어가 있는 철도 사업을 하는 국내 기업이 있습니다. 뭐? 현대로템. 아 그래 현대로템은 현대로템이? 거기 다 있어. 현대코퍼레이션과 함께 2010년 우크라이나 철도청에 고속 전동차 90량을 공급을 했대요. 그래서 2012년에 차량 유지 보수 사업을 수주를 했고 2015년에 한 번 더 연장을 해서 2022년 올해까지 유지 보수를 하기로 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도 계속해서 현지 고속열차를 수리해주고 있는 점에서 인정을 받고 있고 특히나 이 현대로템과 함께 현대로템의 1차 협력사인 대호에이엘 이것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수주를 하면은 이제 그거를 대호에이엘이 받아가지고 알루미늄 1차 가공해가지고 그걸 만드니까 그래서 현대로템, 현대코퍼레이션이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와 함께 우크라이나 고속철도 사업에도 참여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치. 근데 난 그건 우선순위는 폴란드보다 늦어. 근데 일단 전쟁이 끝나야 되니까. 그렇지. 여기는. 여긴 전쟁이 끝나야 돼. 내년도 얘기고 폴란드는 요새 뉴스 보면 폴란드에서 그 갖다 얘기해서 뭐 검찰에서 뭐 조사 들어가고 뭐 이런 뉴스 나오잖아. 네네. 그걸 항상 역으로 생각해. 역으로? 어떻게? 앞으로 K2 전차를 얘네들이 그 계약서를 써야 되거든. 네. 단가 후려치기 협박하는 거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싸게 이거, 가져오려고. 이게 카타르가 그랬어. 대우조선에 그 MOU에서 니네들한테 다 줄게. 그러면서 하는데 요새 어떤 상황이 나왔냐면 2020년 단가로 달래. 지금? 네. 그럼 대우조선에 고백 아니 모든 원자재가 아이고. 얼마나 올랐는데 이렇게 그 갑질을 하는 거거든. 오히려 계약을 파기하는 게 재무 건전성에 도움이 되는 상황이죠. 그렇지. 그렇게 해갖고 오히려 최근에 웃기는 상황이 대우조선해양 계약 그 파기했다 주가 올라 이런 상황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어떠한 그 MOU라는 게 굉장히 종이 쪽좀 무서운 상황일 수 있어. 그 단가로 달라는데. 그리고 또 폴란드에서는 지금 이제 나토 이제 갖다 얘기해서 군비를 증강해야 돼. 그래서 지금 딱 보면 우크라이나, 폴란드 요게 왜 현대로템이 거의 집중되냐면 방사 거의 특수팀들이 있어. 현대로템에 유럽 거기서 지금 큰 에너지들의 수주들이 대기하는 게 쫙 있어. 근데 정작 아직 사인된 게 하나도 없어. 그럼 모멘텀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사인은 안 했는데. 할 거야. 나는 할 거야. 분명히 거야 하잖아요. 한 게 아니니까. 아니 아직. 그 나라는 할 수밖에 없어. 우리나라가 선택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게 6개월 흘지 1년 흘지를 모르는 것 뿐이야. 거기에 줄다리기 할 때 단가 올려치기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 거기에 이제 갑자기 그냥 이거 하자 있어. 이거 딴지 거는 거야. 계속 딴지를 걸어. 이 작업이 계속 될 것 같아. 그래서 현대 롯데 그 현대차 그룹은 나는 내년도에 어마무시하게 올라갈 것 같아. 왜냐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휴전되면 러시아 시장에 묶였던 게 풀리니까 일단 기아라든지 이런 게 치고 나갈 거고. 그래서 요새 가만히 보면 하방 경직성 현대차 기아차가 상상외로 세. 다른 것도 다 부러질 때 그 측면도 잘 들여다보면 그리고 요것만 아니라 만도 현대위아 이런 것들이 바닥에서 에너지가 많이 증가해. 그래서 나는 내년도 주저를 모빌리티, 전장 이런 것들이 배터리보다 난 더 세게 봐.
거기에 현대 로템도 유럽 시장, 그 다음에 우리 SOC 그리고 GTX-B 이게 이제 그러니까 해외 부분보다 나는 우리나라부터 매출이야. 그리고 부울경 그리고 지금 부울경 가만 보면 부산일보를 내가 뒤져봤거든. 거기서 전철의 연골고리가 2025년, 2030년까지 다 지금 타당성 조사하고 막 해. 그러니까 철도 인프라는 그 국토부 가면 2030년까지 어떤 계획이 다 있어. 그 우선순위가 이제 2022년부터 하반기부터 2025년까지 시도되는 걸 다 찾아봐. 그러면 이게 성장성, 그러니까 지금 같은 침체 속에서는 정부 발주로서 매출 나오는 게 최고거든. 그거를 땡길 수 있는 기업들. 그래서 오늘도 보면 거래량 붙으면서 딱 하는 게 지금 딱 고종목. 대웨일, 푸른기술 이런 것들이 나는 시동 건다 라고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그쪽을 중심으로 흔들 때 털리지 마시고 일부 팔았다 다시 사고 팔았다 다시 하면서 추세가 나오나 봐.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20평균 거래량이 3배에서 5배가 증가하면 이제 되는 거야. 거래량이. 그러면 항상 내가 보는 기준이 21일 동안 평균이 100만 주야. 네. 300, 500만 주씩 계속되면 이건 들어왔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같은 섹터 내에서도 그런 에너지, 물이 들어온 거를 집중하자고. 그래서 오늘 윗골이 달린 게 나는 더 알려주는 거야. 윗골이 달린 게 오히려 좋은 거다. 그치. 물 들어온 거니까. 그러니까 요번에 물 들어오면 기다렸던 사람들이 요새 같은데 와 빠져나. 그 물량이 털린 거라. 히림도 급등하기 전에 그런 모양이 줬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이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선생님께서 이제 현대차 그룹이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하셨는데 묶여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보면은 러시아 문제도 있고. 근데 현대차에서 내부적으로 조금 막 뭔가를 하겠다 하면서 오늘 또 시장에서 움직임이 있었는데, 현대차가 폐배터리 사업 부분에 윤곽이 드러났다 하면서 신사업의 태스크포스 팀을 통해서 좀 나아가겠다라고 했어요. 전기차 배터리가 8년에서 10년 했으면 잔존 용량이 70%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 배터리를 어떻게 이용을 할까가 문제인데, 현대 글로비스를 통해서 회수를 하고 현대 모비스를 통해 재제조를 해서 또 시장에서 그걸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모멘텀에 대해서 관련 주가들이 움직였습니다. 자, 현대차 그룹이 선생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뭐 건설도 있고 뭐 이렇게 뭐 현대차 그룹 다양한 계열사들 중에 뭐 철도 뭐 이렇게 있고 막 전기차 배터리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럼 이 수많은 모멘텀들 중에서 현대차 그룹 중에 핵심은 뭐예요? 난 기아. 기아? 그 다음에 현대 오토 에버 모빌리티. 그 다음에 글로비스, 정의선 회장님 거버넌스, 보스턴 다이나믹스, 현대로템 이렇게. 그러니까 정의선 회장의 지분이 많은 것 위주로 좀 보면서 우리가 체크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정의선 회장님 머릿속에 한번 들어가 봐. 2030년까지 계획 다 잡으셨어. 그러니까 뭔가 안 좋은 상황인데 계속 뉴스가 나와요. 아니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때 50조 더 투자하겠습니다 하고 배팅했잖아. 그거는 2027년에 보스턴 다이너스 나스닥 상장하는데 일단 그 큰 그림을 빅피처를 그렸다는 얘기야. 그리고 배터리. 배터리. 생각을 해봐. 글로비스가 또 무슨 사업을 해? 중고차 사업. 오, 맞아요. 그러면 현대차 그룹은 자기네들 차가 중고가 들어오면 자기네에서 이게 금융 마케팅을 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꺾기가 돼. 내가 차를 사. 중고차 주고 신차를 받아오면서 그 차이 나는 그거를 계산해서 줄 수 있는 렌트 비즈니스가 아주 원활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기존에 소형된 증권 회사들은 다 죽어버려. 그러면 일단 유통망이 확보가 되는 플랫폼 회사가 되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폐배터리라면 이제는 그걸 폐배터리에서 충전시키고 다시 껴주고 자체적으로 돈단 말이야. 그리고 현대로템은 그 시설을 전국에 갖다 얘기해서 30개, 지금 30만 개의 거점을 만들겠다는 얘기고. 주유소. 앞서서 말씀하셨죠. 그럼 주유소가 아니야. 충전소. 충전소 위에는 UAM이 뛰어다니고. 이 구도를 벌써 2030년까지 딱 그려놓으셨다고. 그러면 거기에 핵심되는 게 뭐야? 일단 자동차의 현대차, 기아인데 내가 기아를 잡은 거는 기아 중심으로 자기 그 건물 질 때까지, 그리고 현대차는 쪼갤 것 같아.
뭐 갖다 얘기해서 제네시스 라인 뭐 이렇게 그 다음에 그거를 현대 모비스하고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러기 위해서는 현대 엔지니어링이 다시 또 상장을 해야 돼. 그 사이에는 현대 엔진 가치 높이려면 저 사우디 네옴 사업이 돼야 돼. 다 있겠다 지금. 사우디 네옴의 현대 엔지니어링, 삼성물산, 현대 로템, 현대건설 중심. 그러려면 유가가 왕창 떨어지면 안 돼. 저 비즈니스가 잘 돼야 돼. 그 유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유가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박스로 간다는 얘기지. 유가가. 그래서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 침체나 급락도 안 되고 너무 급등도 안 돼. 그러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한다는 그치. 거죠. 100불 깨졌다가 올라갔다 깨졌다 올라갔다. 가장 최고가 80불에서 120불에서 3년간 가는 거. 그럼 사우디 띵화, 중국 띵화, 현대차 그룹 띵화.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유가가 어쨌든 내려가야 소비자 물가지수 떨어지고 생활이 좀 나아질 텐데. 그러니까 그 반대편은 더 죽는다는 얘기지. 아, 그러니까 K자의 차별화가 더 극심해진다는 얘기지. 그런데 지수가 괜찮을 거는 현대차, 기아, 삼성전자, SK하니까 다른 거 100개 빠져도 요거 5개 올라가면 지수는 올라가니까. 이런 시장이 될 것 같아. 그리고 네. 부품 따는 그래서 요새 만도, 현대위아 이게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선별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핵심은 유가다. 유가지. 모든 시장이 움직이는 그 핵심의 유가다. 유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인플레이션도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번 9월 달까지 미국이 금리 결정이 이제 최종적으로 되면 요새는 잘못하면 내년도에는 또 유동성 다시 풀고 금리 인하할 수도 있어. 뒤통수 다시 때릴 수도 있다고. 경기가 너무 안 좋아 이러면서. 그러면 너 인플레이션에서 잡는 거 너 때문에 망해. 그러면 파월 의장이 말 싹 바꾸면서 이제는 풀어줄게. 이럴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파월 의장은 여기는 인플레이션, 여기는 디플레이션 사이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를 계속 뭐랄까 말장난하는 것 같아. 나는 계속 내년도 1년까지는 말장난 구간 이걸 해석하게끔 만들어. 그래서 매크로 분석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매크로를 하지 말고 그러면 선생님 우리는 뭐 유가만 보면 되나요? 그러면? 유가를 넣고 유가가 박스 속에서 우상향 에너지 줄 수 있는 정부의 정책 방향성 관련된 거. 그러니까 유가가 너무 빠져도 대체 에너지 부분이 죽을 거란 말이야. 그럼 또 조선도 죽어요. 그쵸. 천연가스도 죽어요. 봐봐. 한국가스공사가 47,000원에서 35,000원까지. 지금 또 매력적인 낙가 왔어. 그럼 여기서 사서 또 45,000원. 이 지그재그가 4-5번 나올 것 같아. 그러려고 그러면 유가가 어떻게 돼? 80, 90불 하단 100. 그러니까 우리 꼭 115, 120 가면 이제는 뭐 어떤 데는 300불 간대. 막 곰폴 우리 1,300원 가면 뭐 2,000원 간대 떠드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 여기 하단 오고 괜찮아 하면 오히려 또 다시 또 반대 에너지가 나오고 왔다 갔다 그거를 롱숏으로 이용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어떻다 저렇다 하지 말고 그냥 일단 상황에서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종목 포트폴리오도 조금씩 조절을 하면서 그치. 단기적으로 그냥 평평평평. 평평평평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가는 그래서 좁은 박스 70%의 단타나 치자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요번에 LG전자 8만원 하고 95,000원 10만원 반 때리고 10만원 넘으면 다 때리고 금년 말까지 전략이야. 근데 선생님 삼성전자는 그래도 반도체 사업 부분이 그래도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근데 LG는 반도체가 없잖아요. 근데 전장이 있잖아, 걔네들은. 모빌리티 전장. 그리고 요번에 실적 나쁜 게 가전 섹터가 이제 그 코로나 그 특수가 이제 죽어갖고 끝나서. 그냥. 근데 뒤집어 놓고 보면 이제는 바닥 친 것 같아. 그러면 이제는 이제 정상화되면 다시 전장에서 뭔가 커버를 해줄 것 같아. 근데 경기가 안 좋으면 가전제품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제일 먼저 줄 텐데요. 당연히 줄겠지. 지금 뭐 가처분소 등 이런 것도 줄겠지. 그런데 그 부분을 다른 게 커버할 게 난 전장이라고 봐. 전장. 그러니까 봐봐. LG에너지 솔루션도 44만 원, 5만 가면 다 흥분했잖아. 그때 내가 생각하지 말고 기계들이 이제 빌려다가 때립니다. 35만 원 보입니다. 왔잖아. 오늘 38만 원이야. 내가 20, 30원 때리라고 그랬어. 오늘?